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무명님이 또 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3프로 언더스탠딩 슈카월드에 이어서 라이브 시청을 하게 된 4대 애청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업계 4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2월 16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연설이 너무 서정적이에요. 제가 아주 연설 좋아하게 됐는데요. 어제 이렇게 연설했어요. 대전에 가서 이국종 교수 만났잖아요. 거기서 4월에 목련이 필 때 그때 우리가 다수당이 되어서 국가배상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김포에 가서는 4월에 목련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고요. 연설이 너무 서정적이죠. 목련꽃. 그게 테마인데. 근데 어떡하죠? 목련꽃이 벌써 피었습니다. 여러분, 목련꽃이 서울 신당동에 목련 꽃봉오리가 올라왔어요. 이틀 전에 엄청 더웠잖아요. 서울이 최고 기온 18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피죠.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는 활짝 피었고요. 목련뿐만 아니라 매화도 활짝 피었고 경북 경산시에는 복숭아꽃, 복사꽃이 활짝 피었어요. 이거 전부 다 4월에 피는 꽃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님 어떡하실지 벌써 목련 피어버렸는데. 근데 또 오늘 새벽에 엄청 추웠죠. 제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서울이 영하 3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20도 넘게 기온차가 나는 거예요.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뭐죠? 이렇게 기온차 급격하게 나는 게 기후위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기후위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통계를 보니까요. 1월 달의 기온이 지금 관측사상 1월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온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해수온이. 이게 점점 올라서 2월 6일이 인류 관측사상 하루 해수온으로 가장 높아요. 근데 2월이잖아요. 2월은 해수온이 차가운 때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다가온 문제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기후위기는 목련 문제가 아니고 목숨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월 달에 이상한파 때문에 80명 죽은 거 아시죠? 그게 북극에서 온난화 때문에 대기가 무너져가지고 찬바람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홍수도 오고 난리도 아닌데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만도 아니고 이제 경제 문제죠. 한국은행에서 작년 12월에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새로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조직이에요. 왜 그러냐?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에서는 기상이변 때문에 2021년에 170조 원 피해가 발생했고요. 2022년에는 200조 원 더 늘어났죠.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텀블러 좀 사용한다고 잡힐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가 바뀌어서 시스템을 바꿔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국회의원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투표는 할 수 있잖아요. 투표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태양광 공격하는 정당 떨어뜨리고요. 늘리자는 정당 찍으면 되고요. 유류세 깎고 도로 깔겠다는 정당 떨어뜨리고 지하철 버스 요금 내리겠다는 정당 찍으면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돈 벌어주겠다는 후보 떨어뜨리고요. 리모델링해서 살자는 후보 찍으면 돼요. 그리고 공항을 더 짓자 이런 후보들 떨어뜨리고 자전거 타기 걷기 지원하자는 후보 뽑으면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작년에 발표했던 계획을 보면 태양광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목표를 현격하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 바꿔가지고 태양광 사업자들 다 손해보게 만들고 내연기관차도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신규 판매 중단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안 내놨어요. 계속 팔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요. 총선 때 잘 투표해서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만약에 여기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들 외롭지 않고요. 시민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치 바람에서 최근에 17,000명 한국 사람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10명 중에 9분은 기후변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0명 중에 3분은 기후위기 문제 잘 다루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민사회에서 기후정치 원년 시민선언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각 정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후보를 공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도 또 문제입니다. 지금 열심히 공천하고 계신데요. 한동훈 위원장님,
국민의힘에서 공천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연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련 벌써 피었네요. 어떡하죠? 메가서울이나 철도 지하화가 아니고요. 기후위기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하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이재명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물갈이 한다고 하셨는데 물갈이 할 때 친명, 뭐 비명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후 후보로 제발 물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윤형중 랩 2050 대표 나오는 날이죠. 정책 통해서 늘봄학교 정책 살펴볼 거고요.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무 관장, 전 관장님이신데 이제 지금 요즘은 시인, 영화배우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유명한 분인데 모셔서 인간의 생존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계정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학교 3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좀 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논란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목련꽃 일찍 필지도 모른다는 말씀 주셨었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요즘 계속 연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일찍 피어버렸어요. 제 예상보다도 빨리 피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2월 중순에 피다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기후위기 문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만큼 또 문제가 우리 저출생 문제, 교육 네.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야심적으로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또 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라기보다 좀 자세하게. 아, 자세하게요? 네. 학부모 네. 입장이시기도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부모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 초등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네. 뒤에 쏙쏙 들어오게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초등학생 학부모인데요. 영유아 때 아이들이 이제 미취학 아동일 때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은 한국의 돌봄 체계가 정말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었나? 그래서 당시는 이제 가까이에 괜찮은 시설에 이제 그런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문제는 약과에 불과했었어요. 진짜 큰 문제, 제대로 된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 때 맞이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그나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오후 3시나 4시 혹은 이제 5시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5시나 6시까지 안정된 보육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12시 반에서 1시에 학교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맞벌이 가정이나거나 꼭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는 12시 반이나 1시부터 일을 마칠 때까지의 시간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 문제에 아예 대응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게 두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과 후 과정이라고요. 코딩 수업이다, 아니면은 연극 수업이다, 악기 수업이다, 보드 게임이다, 이런 이제 방과 후 과정 대부분의 예체능이나 재밌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돌봄 교실이라는 프로그램. 여기는 이제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안정되게 안전하게 이제 아이들을 그 돌봄 교실이라는 곳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은 두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추첨제였고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과부족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여러 통계 조사가 나왔거든요. 기존의 돌봄 교실과 방과 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의 숫자가 전체의 한 60에서 70% 해당된다라는 이제 통계도 있는데 그 통계의 수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은 원하는 시간, 뭐 12시부터 3시나 4시나 5시까지 꽉 채워가지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추첨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아이들이 되게 선호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못하게 되고요. 저희 아이의 경우에도 첫째 아이는 이제 3학년이었는데 그 아이는 아예 신청을 다 실패해가지고 방과 과정을 못 다녔고요. 1학년 아이는 이제 지난 2학기 때 총 3개의 과정을 들었는데 3개의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일주일에 다 각각이 여러 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만.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만 했었습니다. 돌봄 교실은 당연히 저희가 실패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바로 돌봄 공백이 상당히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늘봄학교라는 정책은 그래서 이 문제를 총칭하는 용어 자체가 있었는데 그게 초등 돌봄 절벽이라는 용어입니다. 돌봄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냥 절벽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 체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그건 상당히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완전 절벽에 떨어진다. 돌봄 절벽에 떨어진다는 얘기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전부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고 지난 대선에서 양 후보 쪽에서도 여러 공약들을 내놨었는데요. 근데 늘 공약이 나온 만큼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늘봄학교는 기존 것과 어떻게 다르냐? 일단 첫 번째 제가 키워드 3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통합. 아까 돌봄 교실이랑 방과후 과정 이 2개로 나뉘어져 있던 프로그램을 하나로 늘봄학교라는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 통합을 해서 안정되게 원래 계획은 아침 8시부터 뭐 저녁 8시까지 최장 12시간씩 이제 보육해 준다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두 번째 키워드는 누구나거든요. 누구나. 예. 여태까지는 아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맞아요. 혹은 추첨을 통해서 우연에 의해서만 운이 좋아야지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이나 그렇죠. 미술 학원을 다녔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2시간은 무료입니다. 맞춤형 과정이라고 2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보통 이 과정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모두가 있는다. 이런 정책은 아니고요. 그건 최장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고 보육할 때의 경우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추가된 정책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루에 2시간씩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2시간씩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까 제 아이가 3개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학기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4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하루에 2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가격이 무료다. 이 3가지가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무료이며 맞춤형 과정은 무료이며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전에는 방과후 교실도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서 다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되면 그 시간에 보내고 안 되면 비는 시간들은 막 학원 그게 뺑뺑을 돌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뒤늦게 시간에 잡히게 되면은 집에 왔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등하교 도우미 선생님을 이제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을 촘촘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학원 시간과 요 시간에 공백 없도록 시간표를 잘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의 학부모들의 전략은 최대한 요거를 잘 들어가서 클릭 경쟁과 추첨의 운을 바라면서 잘 들어가서 시간표를 확정한 다음에 요것에 비어있는 시간들을 학원으로 이렇게 메우는 형태로 여태까지 시간표를 짜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늘봄학교 발표한 것에서 그 내용은 방과후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커리큘럼이 좀 있는 교육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돌봄하고 방과후 교실 이렇게 2개는 조금 말하자면 방과후 교실은 특별활동 같은 거고 네. 돌봄은 정말 돌봄만 하는 교실이었는데 2개 통합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성격은
일단은 방과후 과정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맞춤형 과정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사실 돌봄 교실이라는 거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어디 갔다 와도 거기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돌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통합적인 체계 안에서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서 아이들을 보호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 가정에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에 시범사업 수준을 한 것이었고 시범사업도 오히려 2학기 때 그 시범사업의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진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좀 급하게 발표된 감이 없진 않지만 1학기부터 그러니까 바로 보름 뒤부터죠. 보름 뒤부터 2,800개 학교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2,800개. 전체 한 30% 정도입니다. 30%. 예, 그리고 2학기 때는 8,000개가 넘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1학년에 한해서.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라면 올해 2학기부터는 누구나 2시간은 무료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받을 네, 수- 늘봄학교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그게 것입니다. 8시까지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2시간. 2시간. 네, 2시간까지.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럼 8시까지는 그 늘봄학교가 지금 이제 차츰차츰 이제 정책과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아침 돌봄도 하고 중간에 틈새 돌봄도 하고 저녁 돌봄도 하고 저녁 식사도 제공하는 형태의 정책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교과가 끝난 다음에 2시간 무료로 네. 늘봄학교를 운영을 하는 건 일단 2학기까지는 모든 학교에 다 한다. 네, 2학기에는 모든 학교에 2학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네,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2학년. 그래도 일단은 2학기부터도 전략은 좀 쉬워질 수 있겠네요. 이거를 그전에는 학원 뺑뺑이를 언제 어떻게 돌릴지를 클릭질을 한 다음에 추첨 결과에 따라서 정할 수 있었다면 이제 2시간은 학교에 있고 나머지 시간은 맞습니다. 그래도 학원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제 둘째 아이가 이번에 2학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늘봄학교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니네요. 네. 네. 그래서 아쉽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작년부터 근데 뭐 시작했으면은 1학년만 문제는 아닐 텐데 2학년, 3학년으로 확대할 계획도 혹시 있어요? 당연히 그 정부에서는 2학년 내년에 전면 1, 2학년 다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1, 2학년 네. 내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3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정부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1학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1학기부터 2,800개 학교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가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2,800개가 잘 시행될 수 있는가도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시행돼야 2학기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이 계획대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기존의 방과후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되나요? 방과후 교실은 그 방과후 교사들이 와서 가르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늘봄학교 교사가 따로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 여기 행정 용어로는 돌봄 전담사를 이제 배치를 해서 그 돌봄 전담사 분들이 이제 방과후 과정, 그러니까 기존의 방과후 과정이었던 이제 늘봄학교의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것을 또 이제 총책임을 맡는 사람을 지자체의 공무원을 파견해서 늘봄학교 실장직을 신설해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 늘봄 지원실이라는 것을 전담 조직과 행정 인력을 더 배치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업무가 또 새로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그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을 한 2,200여 명 정도 또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돌봄 전담사는 근데 교원이 아니죠. 돌봄 전담사는 교원이 아니고요. 지금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합니다. 학교 안에 이제 조리실에도 계시고 여러 곳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학교 비정규직 중에 하나의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하시는 분들이 돌봄 전담사이고 행정 지원 체계는 지자체에서 파견해서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는 신규로 좀 채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지자체에서 파견하는 사람이 실장의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고 그 업무는 지금 교육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좀 구체적인 거. 교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기존의 학급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지금 게 되는 가장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얘기가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놓는 거는 거의 학대나 다름없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침 8시부터 저녁 그래요? 8시까지 그 보내는 얘기. 뭐 학원 예. 보내는 건 학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물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연근무제가 가능해지고 단축근무가 가능해지고 그러면서도 삶의 질이 유지가 되고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학원 뺑뺑이랑 좀 달라진 점은 학교 안에서는 좀 안전하다. 네. 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에게 그 학교 밖과 학교 안의 공간이라는 것은 학부모에게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학교 밖을 그 초등학교 1학년의 일부 학원의 경우에는 직접 픽업을 해줘서 데려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또 학원을 한 곳만 가는 곳이 아니고 그 3시간, 4시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 3, 4곳을 돌아다녀야 되죠. 학원과 학원 사이의 길도 상당히 대부분의 그 이면도로 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 방과 후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교 내와 학교 밖의 공간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럼 학교 내에 이런 일들을 할 만한 충분한 공간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본 만큼 기본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하겠다는 그렇죠. 그 얘기인 예. 거죠. 네. 교실에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공간이 뭐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 일단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전체 그 이제 인원수가 2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당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70만 명 정도 세대인데 그 진행자께서는 100만 명, 100만 명 세대시고 지금 이제 근데 조만간 20만 명 세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2030년만 해도 초등학생 인원수가 260에서 160만 명, 100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 내 유휴 공간들이 상당히 있게 되겠죠. 물론 그런 유휴 공간들이 그냥 수업을 받는 형태의 딱딱한 책걸상의 형태로만 있게 되면 이 돌봄 교실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교육부에서는 돌봄 교실, 그러니까 늘봄 학교의 그 적합한 형태로 학교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학교 바깥의 공간에도 요즘은 커뮤니티 시설들, 뭐 아파트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공간들에 좋은 커뮤니티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 공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세운 상태인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과연 제대로 마련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존의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과정과 학교 이제 교사 사이에 상당한 좀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는 여전히 그런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 후 과정들이 상당수 기존 교실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교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교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교육을 하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어요. 강원도에서는 그 자기 교실을 방과 후 과정에 이렇게 내줬을 경우에 그 이제 교원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교육청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들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자기 교실을 내줄 경우에 늘봄 교실로 내줄 경우에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정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몇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사들, 선생님들하고 기존에 선생님들하고 좀 갈등이 있을 것 같네요. 교실 내주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또 교사들의 반발이 있는데 언론에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 교사들은 왜 반발을 하게 될까요? 교사들의 반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이게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의 공간인가 보육의 공간인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 사실 성격의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육의 공간이라고 만약에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육이 이루어지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육의 책임을 학교가 맡기보다는 지자체가 맡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일관되게
그 교사 쪽에 뭐 전교조라든지 교사노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왔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학교 교육과정 끝나면 일단 학교에서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교사분들의 생각이 다 완전히 일관되지는 네. 않겠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학교를 네. 사용하는 것도 지금 좀 반발이 있다는 얘기였던 그것도 거잖아요. 모든 교사들이 생각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만 그 상당수의 교사들은 그 교실을 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주는 교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거는 쉽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혹시 입장을 이해하고 계세요? 왜 어. 교실을 본인이 이제 교육을 그러니까 돌봄을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교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뭐죠? 안 좋은 회사에서요 아이디어 제안을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디어 하면 자기가 해야 아이디어 딱 제안하면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자네가 한번 해보게.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일만 많아지죠. 갑자기 나한테는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일만 갑자기 들어와서 야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분들도 그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그 이제 교육하는 경우에는 케어하고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학교 내에서 돌봄까지 이뤄지게 되면은 그 교사분들의 업무는 당연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사분들에게 그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에 그칠 게 아니라 그 말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구체성이에요. 네. 근데 이 둘 다 아직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돈은 1조 2천억 원이거든요. 1조 2천억 원이 신규로 돌봄학교에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방과후 과정과 돌봄교실에 썼던 예산이 8천억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4천억 원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들의 그런 이제 그 돌봄에 쓰는 전체 비용이 올해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도 1조 2천억 원. 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 좀 놀라운 너무 일이죠. 작네요. 너무 적은 금액인데 증가분은 4천억밖에 안 증가분은 되는 4천억 원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예산으로 또 이렇게 아직 말뿐인 업무가 가중되지 않겠다라고 말뿐인 그런 이제 상태에서 교사분들은 과연 당장 다다음 주부터는 나의 일로 들이닥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의, 이거에 대한 뭐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 다 나의 일로 들이닥칠 텐데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말과 그 말에 이제 부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교사분들의 반대는 계속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얘기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돌봄 노동자, 돌봄 전담사라고 하셨는데 행정용어로는 그분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학교 비정규직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또 이제 처우에 차별이 있다는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이분들의 처우하고 관련된 논란도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한창 그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방과후 과정 선생님들과 조리실의 선생님들, 그 조리사분들이 그 단번에 그 일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분이 일감 없어진다고 뭐 급여가 나옵니까? 실업급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급작스럽게 늘리다가 필요 없을 때는 바로 그냥 일감을 그냥 없애는 방식으로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이분들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자리의 안정성,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법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다가 지금 명칭을 가지고도 저는 교육부가 행정용어지만 돌봄 전담사라고 쓴 표현 자체가 이게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요. 이분들은 선생님이잖아요. 예. 아이들의 그 돌봄 과정을 운영하고 실제로 이제 그 교육도 하는 선생님들인데 돌봄 전담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분들을 혹시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혹시 그런 이제 의문까지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존중 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의 처우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지금 그 사실
40대 여성들의 그 우리나라 고용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유독 낮은 편이잖아요. 이 경력 단절 현상이 워낙 심각해서. 그런데 이 방과후 과정이라는 일자리 자체가 파트타임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일자리고 기존의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하기에도 괜찮은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된다면은 이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일자리 정책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된다면은 일자리 정책도 되면서 보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정책도 분명히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돌봄 생각합니다. 교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늘봄학교 교사라고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런 표현을 왜 안 쓰는지. 그거는 교사들이 반대하실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드네요. 느낌상. 예, 네, 모든 뭐 교사의 여쭤보지는 생각이라고 않지만.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부 교사분들은 그 명칭을 가지고도 좀 문제를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학부모들 쪽에서는 또 뭐 어쨌든 환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또 일부에서는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이 아이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정부가 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정책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아니면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해서 소득 지원을 하고 하는 정책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에요. 근데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냐? 기업이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떤 일을 하면은 벌을 주겠다라는 정책들은 약간 간접적인 정책들이거든요. 또 간접적인 정책들을 또 그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 그 한국의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업 플랜드리 정부를 이제 자임하고 있는데 기업들에게 노동시간 양육자들한테 노동시간 줄이지 않으면 그 확실한 벌칙을 주겠다라고 천명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오래 걸리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면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론적으로 볼 때 총평 그리고 늘봄학교 잘하는 것이다. 늘려야 한다. 보완이 필요하지만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세요? 준비가 너무 부족하긴 했어요. 준비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조금 늦춰야 되는 정책이 있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근데 준비가 부족해도 시작하면서 보완해야 되는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준비가 아무리 부족해도 빨리 시작하면서 보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생 추이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고 초등 돌봄 절벽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언제부터 문제 지역이 나왔었는지. 도대체 이 문제를 정체가 왜 가만히 놔두는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보완해 가야 된다. 대신에 정부가 제대로 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늘봄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잘하고 있다고 윤영중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세게 해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정모 전 관장님 모셔서 이 기후위기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오늘은 정말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 오늘에 딱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1월, 2월 최고 기온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전 세계적으로 돌파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딱 이틀 전에 서울 최고 기온이 18도 넘어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기온이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생물의 한 종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과학 전문가인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0년 만에. 그러게요. 뵙습니다. 제 광주에서 강연하시는 거 제가 들었었는데요. 예. 가서.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더웠죠. 아 맞아요. 10년 전이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또 조물조물하게 좋은 방향도 했지만 너무나 큰 덩어리가 네, 네. 있어서 걱정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기후위기 문제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관장님은 과학자로서 또 과학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확산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과학관이 하시면서 또 아동들, 청소년들 상대로도 오랫동안 과학을 널리 전파하시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얼마 전에 퇴직을 하신 거죠? 뭐 얼마 전도 아니고 벌써 1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1년 전에 퇴직했죠. 이제 공무원 아니에요. 정말 좋더라고요. 아, 자유롭게. 예, 모든 퇴직자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작년에 환갑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랑 똑같이 환갑을 맞은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 그 다음에 도서평론가 이권우 선생이랑 같이 환갑 3위, 환갑을 맞은 3명의 이씨라는 제목으로 한 22차례 정도 토크쇼를 했어요. 아, 나이 22차례. 먹는 게 뭘까? 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될까? 네네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책이 또 3권이 나왔어요. 뭐 살아보니 시간, 살아보니 진화, 살아보니 뭐 지능 이런 책 나와서 3권이나 내셨다고요? 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와. 또 3권 갖고 계속 토크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책 가지고 오셔서 소개해드리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아, 화면엔 이거, 나가네요. 예, 뭐 그럴 책이 아닙니다. 네. 아,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 예. 여기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까 말씀하셨던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큰 덩어리 예. 기온 변화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예. 모셨는데요. 요즘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작년 4월부터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네. 원래 해수면이 4월 달이 되면요,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아니 4월이 되면 우리는 여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온도가 그러니까 해수온이 떨어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북반구는 여름을 향해 가고 있지만 남반구는 겨울을 향해 가고 있죠. 네. 근데 북반구 바다보다 남반구 바다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4월 달이 되기 시작하면 해수면의 평균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온도는 오르죠. 우린 기온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 그래프보다 올해는 조금 위에서 올라가고 또 조금 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은 벌써 점프해서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야. 각자 아직도 모릅니다. 자기의 방정식으로는 이렇게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만 해도 1.5도가 오르는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5도라는 게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에 1.5도 오르는 게 네네네. 2030년, 35년은 돼야 될 거야. 그런데 작년에 4월 달에 이렇게 평평하면서 BBC 방송국이 2023년 5월에 아무래도 2027년이면 1.5도가 될 것 같아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을 보니까 이미 1.48도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또 작년 2월 달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월이잖아요. 최근 12개월은 1.52도가 올랐습니다. 벌써 넘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1.5도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과학자 생각보다 10년 이상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기후위기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예날에는 막 설득을 했어요. 그게 아니야. 뭐 설득했는데 요즘은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 신발에 먼지 털고 갑니다. 내가 너랑 이야기할 틈이 없어. 그죠? 이제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도 그래도요 이렇게 기온 오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 저희 뭐 부모님들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뭐 날씨가 조금 더워지나 보지 추워지나 보지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 우리 체감되는 어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연에 좀 가까운 분들은 훨씬 많이 느끼는데 저도 도시 사람이에요. 고양시 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에어 컨디셔너로 알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정말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네. 요즘 고등학교랑 똑같은 교실인데 이건 미스터리예요. 그 60명을 어떻게 꾸겨넣는지 모르겠지만 그 60명이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 두 가지 얘기. 그때 정말 가난했군요. 가난했던 건 사실이지만 가난해서 에어컨이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 다 에어컨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잘 참았나요? 옛날 사람이 어떻게 잘 참았겠어요. 덥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극단적인 더위가 거의 없었어요. 며칠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구가 엄청나게 더워진 거예요. 우리가 에어컨을 막 팡팡 트는 이유는 노인들이 기력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전 상태가 해해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가 더워졌고 인버터 방식의 전기를 조금 먹는 에어컨을 개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막 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2006년에 에어컨을 샀어요. 그리고 한여름에 한 3일 정도 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60시간 연속 끄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서 뭐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아요. 그만큼 도시 사람들 더 더워진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어컨 좀 끄면서 살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뭐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실제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너 에어컨 말씀하시는 켰다고 거잖아요.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전에 강연하시고 하셨을 때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들은 생물 종에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되게 인상적인 게 예. 많았어요. 또 인간도 진화하는 과정이 이렇게 또 이렇게 과거부터 진화한 그렇죠. 오랜 과정을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생태계도 온도가 변하면 변하지 않나요? 뭐가 먼저 멸종하고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일단 생태계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게 일단 우리가 성별이 있잖아요. 네네.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다 정해졌다 생각하잖아요. 네네. 성별이요. 예, 성별이. 근데 실제로 우리는 뭐 XY 염색체를 갖고 있지만 여성적인 분이 있고 XX 염색체를 갖고 있지만 남성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염색체로 성이 결정되지 않는 건 자연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에요. 우리가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 그 니모를 찾아서 아빠와 아들이 같이 뭐 어딜 그게 가잖아요. 금붕어 얘기죠. 그 흰동가리라고 흰동가리. 합니다. 흰동가리.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흰동가리는 그 집단에서 제일 큰 개체는 암컷이에요. 두 번째로 큰 개체가 수컷이고 네. 나머지는 새끼예요. 네. 근데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암컷으로 변합니다. 아. 그다음에 새끼 중에 그중에 큰 놈이 또 수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영화에서는 아빠와 아들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빠는 엄마여야 되고 아들은 아빠여야 돼 부부여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서는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아니라 기온에 따라서 또 그거 말고도 기온에 따라서 성별이 정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거북이는 부화할 때 온도가 25도 이하면 수컷, 31도 이상에서는 암컷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악어 같은 경우는 뭐 온도가 낮으면 수컷, 온도가 높으면 암컷이 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중간 온도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면 온도가 막 높아지다면 거북이는 암컷만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악어는 수컷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보통 두꺼비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두꺼비나 암컷 한 마리에 수컷 5마리가 생겨야 정상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작년에는 암컷 한 마리에 수컷이 10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컷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짝짓기 할 때 암컷 하나가 나타나면 수컷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암컷이 수컷에 눌려서 죽는 일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태계에 막 변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꿀벌이 엄청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로 경기, 충남, 전남에서만 약 130억 마리의 월동 꿀벌, 겨울을 나는 꿀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수분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네. 수분을 시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일일이 다 헤어져죠. 그러니까 과일값이 괜히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과수원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 심어두면 벌들을 알아서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꿀벌이 왜 사라졌을까?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에서는 이 꿀벌의 전염병을 일으키는 응애 네네. 살충제 하도 많이 썼기 때문이야. 근데 응애가 그 살충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야라고 설명하는데 네네. 물론 그것도 원인 중에 일부일 거예요. 근데 정작 양봉 농가는 기후 변화가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벌통에 꿀벌이 가만히 있어야 돼, 얌전히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뭐 11월인데 뭐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니까 뭐 여러 날 12도인 날이 뭐 3일 연속되고 막 그러니까 꿀벌이 헷갈리는 거죠. 겨울이 아닌 거 아니야? 나가서 활동해야 되지 않겠어? 나갔는데 나갔다가 금방 추워지니까
죽골통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죽어버리는 거죠. 이번 달에 딱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며칠 전에 막 18도, 20도 올라간 지역도 있다고 그 그러는데. 죽골벌도 되게 헷갈립니다. 이렇게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원래 겨울벌은 활동하지 않고 거의 동면 상태이기 때문에 150일을 낳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150일 낳은 애들이 이제 봄에 나와야 되는데 고온 현상으로 자기 뭐 밖에 활동하고 또 체내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네. 수명이 한 40일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런데 40일 안에 겨울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악어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뭐 악어들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꿀벌 하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악어가 좀 없든지, 물론 거북이가 없든지 사실 생태계에 큰 문제가 있지만 당장 나한테는 네.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꿀벌 그러면 이제 벌써 심각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꿀벌뿐만 아니라 다른 농사도 영향을 받진 않나요? 기온이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사회과 보도에 보면 농사에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사회과 보도 다 버려야 돼요. 왜? 그래서 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한라봉. 네네네. 한라봉은 작년 제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한라봉을 저 위에 충주에서도 생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강황, 울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별로 진도에서 많이 했는데 이건 파주에서도 해요. 파주, 서울 경기도 위에서, 파주. 예. 영암 무화과를 또 충주에서, 경산 포도, 영월에서, 대구 사과, 포천에서, 곡성 멜론, 양구, 보성 강원도 녹차. 양구 예. 말씀하시는 거. 보성 녹차가 강원도 고성에서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커다란 동물들은 뭐 기후 변화에 따라 이동하면 되잖아요. 사람도 이동해도 되고 동물들도 가면 돼요. 새도 가면 돼요. 근데 작은 동물, 벌레 이런 것들은 힘든 거예요. 또 식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작물도 옮겨 심으면 되는데 생태계에 워낙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식물은 거기를 벗어날 수 없죠. 또 여기 먹이 식물이 있으니까 그 곤충들은 이 먹이 식물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도 이렇게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갑자기 바뀌니까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된 게 10,000년 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등장했어요. 30만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나 지금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나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예요. 머리가 더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10,000년 전에 농사를 짓냐. 이게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20,000년 전에서 10,000년 사이에 사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빙하기가 끝나요. 네. 그래서 지구에는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가 만들어졌던 거죠. 네. 근데 10,000년의 사도가 올랐었고 그때는 지금은 100년의 1도가 오른 거예요. 아, 만년? 그러네요. 네. 100년이 100분의 1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10,000년의 사도가 훨씬 크죠. 근데 10,000년의 사도에 올라간 속도를 시속 100km로 해봐요. 네. 근데 오늘 시속 100km 운전할 때 주변 경치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10,000년의 사도가 시속 100km면 100년의 1도는요 시속 2,500km입니다. 그 시속 2,500km 왱 하면서 생태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속도는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르서 생태계가 적응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은 생태계 중에 일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리 삶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진짜 걱정되는데 점점. 근데 그래도 더 걱정되는 거 하나만 더 여쭤봐야 네. 되는데 해수온 상승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뭐 지금 뭐 사상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왜 그 해수온이 딱 올라갔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북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럼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높아진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항상 여기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남극의 빙산만 생각하라 그랬죠. 네. 근데 그렇잖아요. 고체보다 액체가 부피가 크고 액체보다 기체 부피가 훨씬 크죠. 네, 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은 기체보다 액체가 작지만 액체보다 고체가 더 커요. 아, 그러네요. 얼음 얼리면 막 이렇게 부풀어 깨지잖아요. 오르죠. 그러니까 북극의 빙산이 다 녹는다 그러면 사실은 북극 빙산의 일각에서 위쪽에는 조금밖에 없고 아래는 크잖아요. 네. 위쪽에 녹은 거는 바다에 들어와서 해수면 높이겠지만 아래쪽 건 어떻게 해요? 부피가 줄으니까 해수면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뭐 기후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진다 그러지? 근데 여기는 이게 비밀이 있는데 대부분의 얼음은 육지 위에 있습니다. 남극 대륙,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캐나다와 그러네요. 러시아의 북쪽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육지 위에 있었던 게 녹았으니까 어떻게 해? 그대로 바다 해수면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네네. 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KBS 다큐멘터리 남극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 높아진다. 네. 그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 사실입니다. 남극 다 녹으면 해수면 60m 높아질 거야. 하지만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온도가 올라도 남극이 다 녹을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높아져요. 옛날에 이런 얘기 왜 했냐.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했는데 네. 이 집은 다 사람들 경각심 갖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해수면이 뭐 빙하가 녹을 정도의 온도가 오르면 어떻겠어요? 물도 팽창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팽창하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또 물도 부피가 커지는 부피가 거예요. 커지는군요. 거기다 녹은 빙하가 얌전하게 바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졸졸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빙하 만년서 녹았다. 네. 거기요 그 계곡에 홍수 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도시들은 삼각주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문제가 해수면이 높아져서 도시로 덮치기 전에 이미 위에 육상에 녹은 게 해수 바다로 가기 전에 홍수 일으키고 뭐 난리 일으키는 겁니다. 또 더 큰 문제는 그 육지에서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염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렇겠네요. 염도가 낮아지니까 해양 생태계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북반구의 바다를 봐요. 그 남반구에서 남쪽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쫙 북쪽으로 네.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오죠. 네. 북쪽에서 식어요. 네. 북극에서 식으면 또 밑으로 내려와서 좀 밑으로 다시 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순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쪽에서 계속 얼음이 녹아서 들어가니까 이 순환을 막는 거예요. 물이 밑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생태계가요. 이제 바닷물의 순환 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기 직전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온이 뭐 1.5도 올랐다 그러면 좀 더워졌네 그러지만 바다는 훨씬 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엄청나게 일단 차가워지고. 염도가 달라지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삶도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물의 순환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후 체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게 아무리 길게 봐도 100년밖에 안 남았다. 이 순환 체계가 이 시기로 간다면, 그 순환 체계가 붕괴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과학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후 체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는 여름 되면 어떻게, 겨울 되면 어떻게 이런 것들 짐작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화가 일어날 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멘트를 움직이면서 대륙이 분포가 바뀌었어요. 네. 대륙의 분포가 바뀌면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고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면 기후가 바뀌었어요. 기후는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기후가 바뀌면 다른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진화 체계가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더 오래 가야 되잖아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은 뭐 멸종하는 것들도 막 생길 수도 있겠고, 예. 뭐 그렇게 되겠네요. 또 다른 뭐 그래서 다른 생명이 생기기 다른 생명체가 있겠지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도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100년 안에? 조금 더 버티겠지만, 좀 더 버티겠지만 이거 만만치 않겠죠. 그럼 100년까지 가기 전에 예. 지금부터는 인간한테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2022년 겨울에 갑자기 가스값이 확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21만 가구가 난방을 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21만 가구면 우리가 한 가구당 1.5인치면 되니까 한 30만 명이 난방을 못하고 추위에 떨어 살았어요. 겨울을 난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근데 저는 문제 없어요. 저는 반바지 입고 잘 살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기후 변화에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 산 사람과 못 산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 복지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광주의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기후 복지다. 기후의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너무 싸, 전기 맛있게 너무나 많이 쓰잖아. 그 전기값을 올려야 돼라고 약간 의식 있는 분들이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전기값 올리면 못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1인당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만큼을 바우처로 제공해주고 그 기본적으로 살게 하고 그 이상 부분에 가격을 바꿔서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또 기후 위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더워지는 지역이 있고 추워지는 지역이 있고 또 홍수 나는 데 있고 가뭄 나는 데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 부자 나라와 가는 나라가 있잖아요. 식량과 물의 문제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식량 자급도가 한 42%, 가축 사료까지 하면 25%밖에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바로 위쪽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떤 권위적인 사회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1.5도, 2도 돼서 더워 죽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가. 제가 작년에 퇴임할 때 대한민국 공무원과 때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퇴임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전쟁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전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다 3대가 전쟁을 경험 안 했어요. 그러네요.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와서 3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태평성대가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거의 없었겠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우리는 정말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데 기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네. 지금 그러면 좀 정책 이야기 꺼내신 김에 아까 네. 에너지 바우처 꺼내신 김에 그러면은 얼마 전에 또 그 기후 정치 시민 선언도 같이 하셨죠. 그저께 했나요? 어저께 했나요? 그저께 했나? 그저께 네. 따끈따끈한데 뭘 해야 됩니까? 특히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일, 또 정신들이 좀 들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에너지의 한 3분의 1을 산업이 쓰고 3분의 1이 건축, 집과 주택, 3분의 1이 교통이 씁니다. 그러니까 산업계는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산업계 특징이 있어요. 뭔가 규제를 만드는 걸 못 만들게. 예. 하지만 그래 자기 유인이 생기니까. 근데 규제가 생기면 금방 적응해요. 계속 산업을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업은 오히려 에너지 전환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주택은 바꾸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가장 쉽게 하는 게 3분의 1을 쓰고 있는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 근데 교통은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제일 쉬운 문제가 운하는 되게 유리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 몇 5대 도시에 모여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밀집돼 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게 대중교통 무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공짜로 쓰자고 하는 거. 잘 편하게 해주고 가격을 받지 말자는 거죠. 세금 낭비가 아니라 생각해요. 아니 시민이 자기 주머니 내댈 걸 세금으로 걷었다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미 대중교통비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주차장과 도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 바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주고 다니라고 그러단 거예요. 오슬로가 시내 한복판에 1시간 주차비가 8만 원이더라고요. 오슬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유리한 나라예요. 딴 나라보다 집중화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완전하지 않았지만 내가 서울시를 칭찬하게 될지 몰랐는데 기후 동행 카드 맞아요. 네, 아주 네. 좋은 제도, 칭찬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6만 얼마가 아니라 공짜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6만 3천 원 내면 지하철 버스 서울 시내에서는 다 네. 한 달 동안 탈 수 있는 뭐 그런 카드죠. 예. 네, 기후 동행 카드. 경기도도 비슷한 경기 패스가 있고. 예, 근데 그 연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연기하면 좋을 것 경기도 살고 있다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마침 얘기 나온 김에 그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폐지하고 대신에 전국의 노인들한테 연간 12만 원씩 바우처를 지급하자 이런 개혁신당 공약도 있었어요. 이준석 신당이 예. 막 그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처음에 저 따위 공약이 뭐 있어 그랬는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의미가 있는 정책이더라고요. 왜 더더시 한번 이렇게 네네. 공정하게 전 지역의 노인들에게 바우처를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쉬운 게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후 위기라는 키워드를 더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네네. 무상 승차 같은 개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경남 함안에서 일을 끝내고 그날 정북 장수에 가야 되는데 네. 대중교통을 갈 방법이 없어요. 결국 1박 2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되다 보니까 대중교통망이 무너지고 이게 다 자가용을 타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대중교통만 더 안 되고 또 다 SUV 타세요. 이산화탄소 배출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올해부터 파리에서는 SUV 1시간 주차비가 26,000원으로 작년보다 3배가 올랐습니다. 파리 시내 주차하면 예. 1시간 2만 1시간 6천 원.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대중교통도 공영화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민간업자에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게 돼버렸거든요. 런던 같은 데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던데요? 터무니 시내 없어서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네.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제일 중요하다. 예. 이렇게 쉽게 할 수 말씀을 있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생각합니다. 전기차 사용하고 이런 거보다 대중교통이 더 나은 건가요? 아, 이제 같이 가야죠. 전기차를 쓴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그만큼을 채운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모든 정책에 같이 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관심사인데, 제 AI에 관심이 많아요. 네. 저희 방송도 그렇고. 얼마 전에 사실 인공지능도 되게 뭐,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마침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보다 사람 머리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그래서 게 이게 있어요. 그거 에너지 여쭤보고 효율이 싶었어요. 되게 높은 거예요. 나는 그동안 우리 내가 너무 에너지 효율이 낮죠. 네. 딴 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 쓴다 그랬었는데 GPT, 디벨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더라고요.
내 머리가? 예. 아니, 예, 그렇죠. 그러니까 GPT랑 DeepL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든요. 네. 그거 뭐 1년 2개 다 하면 한 달 구독료가 50 몇 달러쯤 돼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넌 GPT가 과연 그 경제성이 있는 기업인가. 그러니까 투자 받는 거 다 전기값 내고 있는 거잖아요. 다 적자는 엄청 보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오픈AI. 이제 인공지능은 이미 호리병을 나온 그 요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안 쓸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편리함을 알았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조금 먹는 인공지능 한쪽에서 그렇게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인공지능을 계속 쓰고 싶어서도 에너지 전환은 또 해야지 되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저 어떻게 보면 회의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기후위기는 오고 있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오고 인간은 결국은 다른 생물처럼 멸종은 할 건데 네. 그럼 그냥 열심히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인구도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저출산 이렇게 심하면은 인구 줄다가 나중에 없어지겠지. 그러면 그때 행복하게 잘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근데 인간은 좀 더 그 보통 생명체가 아닌 게 그러니까 인구 피라미드, 그러니까 먹이 피라미드 보면 우리 꼭대기에서 최고 포시자인데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최고 포시 생물량이 적어야 되는데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에서 처음으로 최고 포지션에서 생물량도 가장 많은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생명체입니다. 개체가 많다는 예, 뜻인가요? 개체도 많아요. 많은데 최고 포식자고. 예,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호모사피엔스가 없었으면 우주는 자기 나이가 137억 살인지 몰라요.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정해준 거예요. 그러네요. 꽃이 이쁜 것도 우리가 너 이쁘구나 하니까 이쁜 거지.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만큼 이 우주에 기여했던 생명체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 크기의 생명체는 100만 년은 존재해야 정상인데 30만 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허망하게 몇백 년 만에 뭐 사라지고 만다면 우리 인간도 허망하지만 우주와 자연과 지구도 너무나 황망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장님은 제가 뵈니까 뭐 자연주의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휴머니스트시네요. 인간의 위대함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위하게 하는 것이 생태계, 지구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충분히 고쳐가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100만 년까지 네. 살아보려면 뭘 할 수 있는지 좀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물으면 뭐가 좋을까요? 모르면 다 텀블러나 에코백 얘기합니다. 텀블러 에코백 백날 써보세요. 기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 써야 돼요. 왜 씁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많아요. 나 새로 만들지 말고 있는 에코백 텀블러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제일 큰 거는 대중교통 타는 거랑 소고기, 양고기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채식주의자 되자는 게 아니라 소고기, 양고기만 자기 돈 내고 막 먹지 말자. 남 사준 것만 까지만 먹고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소고기, 양고기가 그렇게 배출이 많아요. 엄청 딴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어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기술에다가 자원을 투자하지 않은 거죠. 돈을 투자하지 않는 그렇죠. 거. 그 세금을 투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법을 누가 만드냐면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54일, 55일 남았나요? 54일, 55일 남은 이 선거 와중에 국회의원 총선. 국회 총선에서 4월이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속마음 아니더 겉으로라도 겉으로 상투적으로라도 이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3명이라도 단 1%나 3명, 1%의 기후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정치가 되면 이슈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야, 그 정치 더러운 거야. 말도 안 하고 생각도 하지 마. 그러는데 좋은 사람들이 정치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정치하지 않으면 어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잘 키워서 정치를 하게 해야죠. 네. 전문성 갖게 하고. 네. 근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돈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뭐가 없냐? 법이 없을 뿐입니다. 시끄럽게 끊임없이 떠들어서 정치가 좀 바뀌게 하자. 예, 이런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30대, 40대, 50대가 많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선언도 그래서 같이 하신 거죠. 시민사회 예, 선언. 며칠 전에 기후정치 원년 선언?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날 좀 전체적으로 다 저보다 저 때부터 윗분들이 너무
많고 젊은 사람, 뭐 낮 시간이기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뭐 내일 모레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너무 급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반 생방송 아시죠? 월요일 라이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다시 보기 나가니까요. 잘 보시고 몰아보기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봐주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12시 반에 라이브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